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제5장 회계의 순환과정 교재 24쪽입니다. 자, 회계의 순환과정 여기서부터가 이제 솔직히 본격적인 회계의 시작입니다. 벌써 포기하고 가신 분 안 계시겠죠, 설마?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하게 포기하려면 이제 지금 포기하는 게 낫고, 자, 지금부터 이제 포기하는 것도 늦었어요. 이제 해야 돼요. 열심히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회계의 시작입니다. 이거 하려고 전 시간까지 자산부채가 뭐고 비용 수익이 뭐고 이걸 배운 거예요. 지금부터 갑시다. 24쪽 보세요. 1절에 1번 회계의 순환과정. 회계는 거래 발생, 거래가 뭔지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거래 발생부터 재무제표 작성해서 보고될 때까지의 반복적인 과정. 그러니까 매년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걸 회계의 순환과정이라고 하고요. 결론 바꿔 말하면 경영자,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사람이 경영자거든요. 세 번째 줄, 경영자와 정보 이용자 간의 정보 전달의 순환 과정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안 외워도 돼요. 그 다음, 그림으로 나타내면 2번의 그림. 거래의 식별 및 인식, 그리고 분계를 통해서 분계장에 적고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고 결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시산표, 결산정리사항 장부를 마감을 하고 결산 끝나면 재무제표라는 걸 작성해서 보고하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 여기서 한 번이라도 회계를 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편하게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에이씨 저게 뭐야 이씨, 그죠? 그렇다니까요. 회계는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은 용어가 낯선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제 거래가 뭐냐, 분계가 뭐냐 이제 하나하나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외워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통과하세요. 자, 그다음 이제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건 거래입니다. 자, 24쪽에 보면은 자, 2절에 제 거래의 식별고리 옆에 기출문제 표시 보세요. 아주 신났죠? 저기 기출문제 표시를 최근 20회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최근 20회만 했는데 여기 나온 게 도대체 몇 개야? 모시겠어요? 너무 많았어. 그죠? 대충 눈치껏 봐도 거의 매 시험 나오는구나. 무조건 매 시험 거래, 식별, 거래라는 게 여기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갑시다. 자, 보세요. 거래 이 한자 갈 것자 올레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돈이 왔다 갔다 하든 물건이 왔다 갔다 하든 문서가 왔다 갔다 하든 문서를 주고받든 아니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든 이것도 거래입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저 우리 회계를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회사고 제가 회사였죠. 회사와 회사, 여러분이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자, 저도 대표자.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서 차도 한잔하고 알딸딸한 차도 마시고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하고 막 이런 것들 심심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좀 다른 얘기지만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간의 대통령이나 뭐 그 나라에 따라 대통령제가 아니면 총리나 뭐 누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심심해서 그러나요? 아니죠. 뭔가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원하는 게 있고 원하는 걸 들어주고 거래를 밀당을 하는 거죠. 그죠? 기업도 똑같아요. 어쨌든 사람, 돈이나 물건이나 문서나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이게 거래입니다. 자, 그럼 우리 솔직히 회계를 안 배워도 야, 거래처에 간다. 야, 거래처에 연락해봐. 거래처 누구 왔어? 거래처 갔다 올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늘상 상식적으로. 그죠? 아주 어린 학생들, 아직 사회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본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냥 웬만한 성인들은 거래처, 거래 이런 얘기하면 대충 뭔 얘기인지 알잖아요. 거래. 자, 그럼 여기서 일상적 거래, 계약, 주문, 약속, 채용, 보관, 창고에 보관하는 거,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거, 돈을 주고받는 거 이런 것들이 일반적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 거래입니다. 근데 잘 들어봐요. 불난 거 보고 거래라고 하던가요? 도난, 파손, 교통사고 난 거 보고 거래라고 하던가요? 우리가? 불난 거 보고 야 거래한다, 야 소방차 열 대 막 하고 있는데 야 저기 거래하러 가네 막 그러던가요?
말도 안 되죠.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는 불난 거, 도난당한 거, 사고 난 거 이거 보고 거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일상적 거래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일상적 거래를 배우는 게 아니라 회계를 배우는 거예요. 회계를. 우리는 회계를 배우는 거예요. 이 회계가 그러니까 이 앞에 이런 말이 빠진 거예요. 회계상 거래. 회계상 거래는 결과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경제적 사건. 결과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주고받고 이런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아까 다시 돌아가요. 화재로 돌아갑시다. 불이 났어. 소방차 막 가고 막 난리가 났어. 불나고 막 교통사고 났어. 며칠 전에 제가 여기 촬영하기 전에 저기 집에서 오는데, 다행히 가는 쪽이 막혔으면 저 지각할지도 몰랐는데 반대편이 엄청 막혀 있어요. 평상시에 차가 많긴 하지만 딱 보니까 웬걸 차가 5대가 막 엉켜 있어요. 한 대는 누워 있고 옆으로 막 아침 출근길인데 누워 있고, 막 트럭은 누워 있더라고. 누워 있고 다른 차는 막 택시가 2대가 막 우려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서로 손 붙잡고 있고 막 이러고 난리가 났어. 아침에 누군가 졸았거나 음주운전했거나 막 그냥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에요. 차가 옆으로 누울 정도니까 차 많은 도로에 넘어가고. 근데 그걸 보고 거래한다. 저 사람들 거래하고 있구나. 거래 구경해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회계에서는 사고가 나면 사고 나서 차가 뭐 옆으로 누워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막 부딪혀서 손 붙잡고 있어. 막 끌어안고 있어. 차들이 막 끌어안았어요.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막, 그리고 이렇게 한쪽 들어가고 막 이렇게. 그럼 그 차 수리하려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나와요. 재산에 변동이 생기죠. 불났어. 불나면 한번 종이 한 장 딱 태우는 게 불났다고 안 하잖아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불이 나가지고 창고가 불타서 안에 있던 물건이 홀라당 탔다. 아니면 사무실까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컴퓨터. 아니면 매장에 있던 옷. 아니면 가방. 아니면 자동차 이런 게 다 타버렸다. 막 이런 것들. 화재. 이런 건 재산의 변동이 생겼죠. 도난당했어. 파손됐어. 재산의 변동이 생겼죠. 그럼 재산의 변동이 생겼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 변동이 생긴 만큼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기록할 대상, 기록할 사건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회계는 제 회사의 기업 재산의 변동 내용을 기록하는 거니까 화재, 도난, 파손, 분실, 교통사고 등의 이유로 재산의 변동이 생겼으면 결론은 장부에 적어라 봐라. 적어야죠. 재산의 변동을 적어야 됩니다. 근데 계약, 잘 들어보세요. 계약했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계약이라는 게 당연한 거래잖아요. 계약서 쓰는 거 거래 아니에요? 아까 문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문서 주고받는 거 거래라고 그랬잖아요.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도장 꽝, 매매 계약서 도장 꽝, 그죠? 근로계약서 도장 꽝. 근데 상식적으로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고 계약서 쓰고 중요한 거래예요. 근데 중요한 건 회계상으로 볼 때는 계약서에 도장 꽝꽝 찍으면 재산이 변하나요? 주문했다, 주문받았다. 주문했다. 그 순간 재산이 변하나요? 안 변하죠. 주문함으로 인하여 물건이 발송됐다면 그건 거래입니다. 돈이나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자체는 거래예요. 그러나 주문이라는 그 사실 자체는 아무런 변동이 없죠. 제가 여러분한테 주문 100개 주세요. 1000개 주세요. 100만 개 주세요. 그래도 변화가 없죠. 잘 생각해봐요. 계약서 도장 찍는다고 재산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주문했다. 주문받았다. 재산 안 변합니다. 주문받으면 변하는 거 아니야? 제가 중국집을 합니다. 여러분이 전화해서 팔보채, 양장피, 유산슬, 짜장, 짬뽕 500개 주세요. 저는 네. 그리고 끝. 주문했고 주문 받았죠. 근데 끝. 뭐 변해요? 안 변했죠. 주문을 받고 돈이 10원이라도 왔으면 그 돈은 거래입니다. 그러나 주문만 했어요. 변화 없어요. 임직원 채용도 역시 사람은 회계상 자산부채로 따지지 않죠. 그리고 보관, 과일이나 채소,
아니면 생선 이런 것들 보관하는 거 아시죠? 과일. 지금이 5월이거든요. 5월인데 사과 먹어요? 배 먹어요? 먹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사과나 배는 지금 나와요? 5월에? 5월에? 안 나올걸요? 사과나 배는 추석 때 가을에 나와요. 가을에 나오는 걸 그때 수확해서 전국 곳곳에 있는 각종 창고가 있어요. 저장 창고가. 거기다 넣어놨던 것들이 유통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먹는 거죠. 보관. 그리고 여러분 집집마다 보통 한 3톤씩은 있는 골드바 있죠? 골드바 금괴 한 3톤씩은 있잖아요, 집에. 근데 문제는 집에다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 이게 좀 가끔 놀러 가야 되겠는데 집에 3톤씩 금괴를 싸놓고 가면은 좀 불안하죠? 그게 어떻게? 그냥 은행에다가 보관을 하죠. 보관하는 거. 그럼 제가 이 3톤에 해당되는 금괴 골드바를 하나에 1kg인데 3톤이면 몇 개야 도대체? 몰라. 그거를 은행에다가 금고에 맡겼어요. 그럼 내 재산이 변해요? 안 변하죠. 은행에 있어도 내 재산이죠. 그러니까 재산 변동이 없어. 그럼 일상적으로는 거래지만 회계상 거래는 여기까지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적 거래와 회계상 거래 구분하는 거. 결론은 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 여기. 일상적으로 거래지만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시 일상적 거래지만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들 외워야 돼요. 계약, 주문, 보관, 약속, 채용 외우세요. 계약, 주문, 보관, 약속, 채용 외우세요.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뭐 있냐 이런 거 찾는 문제 잘 나옵니다. 주문, 계약, 보관, 약속, 채용 외우세요. 뭐 이건 뭐 따로 저걸 외우세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의 식별로 갑시다. 거래의 식별 여기가 이제 시험에 이제 늘상 나오는 건데 거래의 식별 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거래의 편류소라고 있죠. 여기에 별표 9,876만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고 외우세요. 근데 뭘 외우지? 가만있어 봐. 자 우리가 요 앞에 시간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배웠죠. 그리고 자산 어느 변이죠? 차변. 부채 어느 변이죠? 대변. 자본 대변.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죽어도 우리 회계에서는 회계를 그만두는 그날까지 평생 그냥 같이 항상 자산은 차변, 부채와 자본 대변,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그대로 가는 원리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T계정. 우리 회계는 이제 T계정, T자 이거 친해야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여기다 이제 현금이라고 써 이제 위에다. 그럼 우리는 이걸 현금 계정이다라고 읽는 겁니다. 현금 계정 이렇게 읽어.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1,000만 원이 생겼어요. 1,000만 원 현금이 들어왔어. 그럼 1,000만 원 들어왔다는 사실을 적어야 되는데 어느 변에 적을까요?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원래 자산이 차변인데 그래요. 현금은 뭐냐? 자산이에요. 자산의 증가 어느 변이냐? 지금 여기 보니까 차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봐요. 3이라고 딱 썼어. 그럼 이게 양수예요? 음수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고민하고 계세요? 설마? 아무 말도 안 써 있으면 플러스 양수죠. 마이너스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말 그대로 마이너스 음수지만 아무것도 안 썼으면 이게 당연히 양수죠. 플러스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자산이 차변이라면서요. 원래 차변이니까 차변이 증가해요. 그냥. 원래 차변이 증가. 원래 있는 쪽이 증가합니다. 부채 증가, 부채 대변,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원래 있는 쪽이 증가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자산이죠. 그럼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다. 이런 원리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현금이 오늘 1,000만 원 들어왔다. 그럼 자산 증가한 거네? 증가는 차변이네. 그럼 이렇게 적는 거죠. 여기다가. 그럼 이제 누가 보더라도 회계를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딱 보자마자 현금은 자산이요. 자산이니까 증가는 차변이지. 그럼 차변에 써 있네. 아하, 돈 들어왔구나. 라고 이제 보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적어야죠. 반대로 오늘 현금 나갔어. 돈 나갔네? 그럼 여기 대변에 적어야 되겠다. 뭐 700만 원 썼어. 700.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아, 저 회사 현금 700만 원 썼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딱 보자마자 이만큼은 현금이 들어왔고 요만큼은 나갔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설명 안 해도 이것만 딱 보여줘도 이제 누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원리가 바로 거래의 판료소입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 그럼 반대쪽은 감소. 부채 증가는 대변, 반대쪽은 감소. 자본 증가 대변, 반대쪽은 감소. 그리고 비용과 수익은 증가라고 하지 않고 발생이라고 합니다. 비용 발생 차변, 수익 발생 대변. 발생이 있으면 소멸도 있죠. 그래서 왜 반대쪽 비용의 소멸, 수익의 소멸 이것도 쓰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보통 8가지. 차변 요소 4개, 대변 요소 4개, 요 4개, 4개 이렇게.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결론은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와 자본 대변. 특히 자산과 부채 매 시간마다 매 시험마다 계속 우리가 쓰는 말이 자산부채예요. 결론 자산부채.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 반대쪽은 감소. 비용 수익, 비용 차변, 수익 대변. 기본 원리 똑같잖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차변 요소 4개 중에 하나 이상과 대변 요소 4개 중에 하나 이상이 항상 결합되어서 같이 나옵니다. 그거를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뭔지를 파악을 하시지요. 결론은 자산은 차변, 부채 자본은 대변. 자산은 차변, 부채 자본은 대변. 비용 차변, 수익 대변. 우리 둘째 시간, 셋째 시간인가요? 2강, 3강에 있었던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그거를 똑같이 가면 됩니다. 거래 이중성 나왔죠? 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돼서 나온다. 차변끼리, 대변끼리만 나타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게 뭔 얘기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 거래 이중성에 따라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반드시 일치한다. 복식부기의 근본 원리다. 뭔 소리야? 잠시 후에. 거래의 종류 잠시 후에. 계정 26페이지 계정 우리 이건 첫 시간에 했던가요? 두째 시간에 했나? 어쨌든 왜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이런 것들을 현금, 예금, 보통 예금, 당좌 예금 그리고 상품, 비품, 건물, 토지, 외상매출금 이런 것들 장부에 기록하는 과목들, 항목들 그런 게 계정이었고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이 있고 계정 기입 방법, 거래의 판료소에 따라 자산은 증가 차변, 감소 대변, 부채는 증가 대변, 감소 차변 어쩌고저쩌고 근데 할 필요 없죠. 아까 했던 거래의 판료소만 알면 됩니다. 대차 평균 원리 또 나왔네? 네, 또 나왔어요. 넘어가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리고 바로 넘어갑니다. 앞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필요하면 다시 가요. 다시 갈 거니까 그냥 넘어가요 일단. 자, 그래서 27페이지 분계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회계를 일단 시작한 이상 회계를 때려치는 그날까지 평생을 해야 되는 분계. 그리고 우리 전산회계는 이론 시험이 30점이고 실기 시험이 70점이잖아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거나 조회하는 실기 시험, 프로그램 실무 그 70점인데 그 중에 42점에서 45점이 요 분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자격시험을 보는 데에 있어서도 가장 비중이 높은 중요한 거고 일단 회계 자체가 이제 분계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근데? 분계란 거래가 발생하면 이제 거래가 뭔지는 알았잖아요.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가 생기는 거. 거래를 어떤 계정에 적을 거냐, 어느 변에 적을 거냐, 얼마를 적을 거냐를 결정해라. 이게 분계래요. 그리고 분계 방법은 거래의 판료소, 좀 아까 배웠던 거래의 판료소에 의한됩니다. 그럼 어떤 계정에 적을 거냐를 알기 위해서는 계정 과목을 외워야 되고 계정 과목을 그리고 어느 변에 적을 거냐를 알기 위해서는 거래의 판료소를 외워야 됩니다. 결론은 지금까지 계속 제가 지금 침튀겨가면서 계속 얘기했던 계정 과목과 거래의 판료소 2강, 3강, 4강 지금 4강인가 지금? 5강이에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2강, 3강에 있던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계정 과목, 거래의 판료소를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간편분계법 요즘 세상에 복잡한 거 싫어. 복세편살이라나 뭐래나 그죠? 복잡한 거 싫어. 간편하게 합시다. 그러면은
돈이나 물건, 현금이나 상품,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에 적고 나가면 대변에 적는다. 이러면 쉬워요. 이게 뭔 소리지 근데? 에이 모르겠다. 문제로 갑시다. 자, 이런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리 좀 해보고 다시 한번 와 봅시다. 자, 이제 지금부터 교재 28쪽. 28쪽에 나오는 이게 여기 28쪽에 나오는 여기로 와야 되는데 왜 올라가 있어? 28쪽에 나오는 예제 있죠. 자, 이게 누가 만들었나 몰라도 정말 진짜 과학적인 아주 훌륭한 예제 문제예요. 누가 만들었나 모르겠는데 정말 잘 해놨어요, 이거.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요 문제 하나만 완벽히 터득한다면 기초 원리 거의 끝낸 거예요. 요것만 터득하면 끝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PPT를 하다 보니 이렇게 글씨가 딱 보기 좋게 하는 건 딱 좋은데 문제는 여러 개를 쓰기가 어렵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따로 쪼개서 하나씩 할 거니까 잘 보셔요. 자, 1번부터 여러분 책에는 옆에 답이 다 있죠. 답이 있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써드린 부분이 제일 핵심인데 어쨌든 뭐 지금부터 하나씩 봅시다. 여기 뭐라고 썼냐면 결합관계 표시와 거래의 종류 그리고 분계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 예제 문제 1번부터 11번까지 했는데 요 한 페이지만 딱 터득하면 기초원리 터득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진짜로. 봅시다. 1번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사업을 시작한 거죠. 현금 500원. 근데 여기는 이제 칸이 좁아서 500원 그런 거지. 문제 나올 때는 최소한 100만 원 단위, 5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500억 원 이러긴 너무 큰가? 어쨌든 500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하다. 잘 들어보세요. 출자라는 단어가 자본, 장사 시작하려고 출자하는 건데 자, 기업주가 사장, 점주, 기업주가 기업에 출자하는 게 맞는 거죠. 기업주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서 회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기업주가 출자하는 게 맞죠. 자, 근데 회계는 누가 합니까? 회계는 누가 한다? 기업이 한다. 회계의 주체는 누구다?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 회계 시작할 때는 항상 여러분하고 저가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자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 기업이다라고 했죠. 기업이다. 회계의 주체는 기업이에요. 그럼 다시 잘 보세요. 출자라는 말 글자 그대로 하면 출자, 자금, 돈이 나가는 겁니다. 사장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돈 나가는 거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다시 여기 현금을 출자하여 이 소리는 글자 그대로 보면 출자하는 거니까 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회계는 기업이 합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돈이 들어오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구나. 자산이 증가하는 변이죠. 이제 거래의 판료소 외웠어. 그럼 거래의 판료소를 배란박에 딱 붙여놓든지 컴퓨터 모니터 앞에 붙여놓든지 맞박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보이니까 어쨌든 모니터에 붙여놓든지 아니면 머릿속에 빨리 새겨놓든지 붙여놔요. 그럼 자산 증가하는 변 차변. 그럼 여기다가 자산의 증가라고 쓰는 거예요. 자산의 증가. 그리고 끝난 게 아니죠. 장사 시작할 때 출자한 돈은 자본의 증가입니다. 자본금이라는 자본의 증가. 이런 식으로 거래를 분석해서 자산인지 부채인지 증가인지 감소인지 따지는 걸 바로 결합관계를 표시한다고 해요. 뭐 한다? 결합관계 표시한다. 시험에 간혹 결합관계 표시한다 이런 게 나와요. 다음 거래의 결합관계 표시 옳은 것은 또는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이 결합관계 표시하는 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거래의 종류는 이따 정리해 드릴 건데 여기 비용이나 수익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거래를 교환 거래라고 그래요. 뭐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근데 다시 진짜 중요한 걸로 갑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산 증가, 자본 증가라고 여러분이 써 있는 장부를 봤어. 지금 우리는 문제 풀었으니까 알지만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요 말만 자산 증가, 자본 증가라고 딱 쓴 걸 여러분이 봤어. 그럼 무슨 자산 늘었어요? 얼마 늘었어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 우리는 문제를 지금 봤으니까 알지. 문제 말고 자산 증가, 자본 증가라는 말만 딱 들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모르죠. 그런 거 어떻게 해? 구체적으로 다시 갑니다. 현금을 출자했다.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구나. 자산 증가는 차변이구나. 까지는
생각만 하고 쓸 때는 구체적으로 현금이 500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과 금액까지 써주는 거. 그게 바로 분계입니다. 그리고 이게 백지였다면 여기는 칸이 나눠져 있지만 그냥 백지였다면 이렇게 사선이라는 건 옆으로 이렇게 누운 선을 얘기하는 거죠. 옆으로 살짝 누워 사선을 그으면 이걸 기준으로 여기가 차변이고 오른쪽이 대변입니다. 그리고 대변의 자본의 증가, 그럼 자본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과 금액을 써주는 거를 바로 분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분계가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든 실무든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시간 없어서 저렇게 쳤는데 9,879만 6천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으시고 이 분계 연습을 많이 하세요. 결론은 분계가 만사입니다. 즉 분계를 잘하면 회계를 잘하는 거고 분계를 못하면 회계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계를 하기 위해서 결합근계 표시부터 한 겁니다. 원래 순서는 결합근계 표시 해봐야 돼. 그런데 이제 오늘 이후에는 나중에는 결합근계는 머릿속으로만 하고 쓸 때는 분계만 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하나씩 따로 해봐야죠. 다음은 현금을 차입했다. 자, 돈 빌렸어요. 현금을 차입했어, 빌렸어. 그럼 돈 들어와야 나가요. 들어오죠. 빌려왔으니까 돈 들어오죠. 들어오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자산 증가 어느 변? 차변. 오늘만 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자산 증가, 차변 이런 얘기는 웬만하면 안 씁니다. 그 다음 돈 차입했으니까 차입금. 차입금은 부채. 부채의 증가구나. 부채의 증가구나.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산 부채 증가 감소를 따지는 걸 결합관계. 이건 오늘만 합니다. 앞으로 안 합니다. 여기는 비용 수익 없죠. 자산과 부채만 있지 비용이나 수익은 없어. 그게 교환거래라고 해요. 3번도 일단 해볼게요.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차입금과 이자. 조금 아까는 차입한 거니까 빌린 거고 지금은 차입금과 이자를 갚았다는 거 아시겠죠? 갚았다. 빚진 걸 갚았으니까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 부채 감소는 차변. 거래입 한료소 참조하세요. 부채 감소는 차변입니다. 또 이자도 줬어. 그럼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의 발생이죠. 현금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됩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거래를 분석하는 거. 그게 바로 결합관계 표시. 6번.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일부러 6번부터 하는 거예요. 3번과 6번을 비교하시면 언뜻 비슷하지만 다르죠. 차입금과 이자를 주는 거랑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건 다르죠. 국어가 문제야. 국어가. 그럼 여기서는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발생. 현금 나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이렇게 거래 요소를 파악하는 게 결합관계. 오늘만은 적어도 오늘만은 결합관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자꾸 연습하세요. 또 풀어보고 다시 답 가리고 다시 해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 뒤에 예제가 하나 더 있죠. 그것도 답 보지 말고 혼자 직접 해보세요. 적어도 오늘은 결합관계를 다 하세요. 근데 솔직히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이제 뭔 얘기 이제 터득했어. 그 다음부터는 이거 결합관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생각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감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걸을 때 왼발 오른발 그리고 팔까지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하는 게 이게 원래는 분명히 여기서부터 신경계 근육 몰라요. 뭘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근육을 통해서 뼈를 움직이고 해서 왼발 오른발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일이 갈 때마다 생각해 왼발 오른발 이러면서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이제 분명히 필요합니다. 거래입 한료소에 입각해서 거래를 분석하는 거 분명히 필요해. 분명히 여기서 명령을 내려서 신경계를 통해서 근육을 움직여라, 뼈를 움직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미 분명히 이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일하고 있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 손발을 움직이는 거죠. 근데 분명히 제가 오른팔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여기서 명령을 내리고 제가 일일이 말을 길게 안 해서 그렇지 어쨌든 명령을 내리고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숙달되면 우리가 그런 얘기 생각을 굳이 하지 않아도 당연히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움직이고 싶은 데 움직여요.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사고가 나서 여기 목 쪽에 뭘 다쳤어. 그럼 이 팔이 안 움직일 수도 있죠. 가는데 명령이 안 통하는 거지. 그런 거죠.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나중에 그 다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요 세 개만 딱 보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지금 차변에 하나, 대변에 하나. 여긴 차변에 두 개, 대변에 하나. 차변에 하나, 대변에 하나. 어쨌든 적어도 차변, 대변에 각각 하나 이상씩의 거래 요소가 생겼죠. 그게 바로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아까 거래의 8요소에서 어디 갔어? 거래의 8요소에서 많이 갔네. 엄청 갔네요. 거래의 8요소에 차변 쪽에와 대변 쪽에가 항상 같이 나온다. 그게 거래의 이중성.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반드시 차변 쪽이나 대변 쪽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결합 관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이상씩. 이게 거래의 이중성. 자, 또 한 가지. 이거 보세요. 여기 2번에 비용이나 수익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죠? 그게 교환거래입니다. 여기 3번에 비용이나 수익 있냐? 있습니다. 6번에 비용이나 수익이 있냐? 있습니다. 근데 얘하고 얘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기도 비용이 있고 여기도 비용이 있는데 여기는 지 혼자 있죠. 다른 쪽은 볼 필요 없어요. 있는 쪽. 얘는 지 혼자 있는데 얘는 딴 놈이랑 같이 있죠. 그럼 혼자 있는 게 손익거래고 딴 놈이랑 같이 있는 게 혼합거래입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간혹 출제됩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간혹 출제되는데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옵니다. 문제 보지 말고 자산 증가, 부채 증가를 보세요. 자산 증가, 부채 증가라는 말만 듣고 내용 이해돼요? 저게 무슨 내용이다? 무슨 자산 늘었다?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쓰자. 다시 현금을 차입했다.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다. 자산 증가는 차변이다. 까지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쓰는 거죠. 직접.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과 금액을 쓰는 거죠. 그리고 차입했다. 그럼 차입금. 그리고 특별한 말로 쓰면 다 단기예요.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200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과 금액을 써주는 걸 바로 분계라고 한다.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8요소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읽을 때는 차변에 현금 200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 200원, 차변에 뭐뭐뭐, 대변에 뭐뭐뭐 이렇게 읽으면 돼요. 3번 갑니다.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거 아무것도 안 썼다고 생각하시고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차입금을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 부채 감소는 차변이구나. 생각만 하고 쓸 때는 단기 차입금. 물론 단기 안 써도 상관은 없지만 단기 차입금 100원. 또 이자를 줬으니까 이자 비용. 비용 발생이니까 차변. 비용 발생이니까 차변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쓸 때는 이자 비용.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 나갔네. 현금 자산 감소. 자산 감소는 대변. 자산 감소는 대변 생각만 하고 쓸 때는 현금 130원. 이미 말을 하고 있지만 벌써 다 썼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차변 금액과 대변 합계는 똑같아요. 차변 합계 금액과 대변 합계 금액은 똑같아요. 그게 바로 거래의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같이 나온다. 거래의 이중성.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반드시 일치한다. 대차 평균의 원리. 앞에 있던 거. 자, 3번. 6번이구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 줬다. 자, 이제는 몇 번 하려니까 벌써 입 아파.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 자산이 감소니까 대변. 입 아파요. 그래도 이 문제만큼은 그래도 해봐야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 줬다. 이자 주는 걸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발생. 비용 발생은 차변. 차변에다 그럼 이자 비용.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현금 줬으니까 현금 나갔네. 나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대변. 입 아파. 그냥 이제는 안 해도 이제 굳이 자산의 감소 대변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현금이 대변에 자연스럽게 가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간편분계법이라고 써드린 게 있을 거예요. 요 앞인가? 간편분계법 써드린 게 있죠. 현금이나 상품 등이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이래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문제 했을 때 좀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이거 있어요. 다시 와봐요. 아이고 다시 천천히 돌려봐요. 현금을 차입했잖아요.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죠. 돈부터 따져봐요. 돈을 빌려왔어. 빌려왔으니까 돈 들어온다 나간다. 들어온다. 들어오면 차변. 들어오면 차변. 그리고 돈 들어온 이유를 반대쪽에 쓰면 돼요. 돈 들어온 이유. 차입 빌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할 때는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에 적고 나가면 대변에 적자.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걸 알아두면 분계는 훨씬 쉬워요. 자, 2번.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돈부터 따지자.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현금을 지급해서 돈 나갔죠. 나가면 어느 변? 대변. 대변에 현금을 먼저 쓰는 거죠. 대변에 현금을 먼저 쓰고 돈 나간 이유를 반대쪽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쉽죠. 요거는 분계특강 들은 사람들은 이미 다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요걸 많이 연습하고 싶은 분들은 분계특강을 들어보시면 더 쉽게 또 많이 써놨으니까 그거면 충분히 터득될 겁니다. 그 다음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 지급했다. 이것도 현금부터 하면 현금 나갔죠. 나가면 대변. 나가면 대변. 먼저 쓰고 나간 이유를 반대쪽에 쓰면 되죠. 그럼 훨씬 쉬워요. 근데 적어도 오늘만큼은 거래의 판례소 분석해보고 결합관계 표시해보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적어도 오늘은 교환거래, 손익거래 이런 것도 적어도 오늘은 해보자. 오늘 이후에는 굳이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 안 해도 사실 그냥 딱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간편분계법,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걸로 해도 돼요. 그 다음 4번 갑시다. 일단 적어도 오늘은 청석대로 해보자고요. 벌써 입 아파요, 그죠? 현금을 대여했다, 돈 빌려줬다. 그러면은 정석은 돈 빌려줬으니까 돈 나간다. 나가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된다.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다. 이게 정석이에요. 그 다음 빌려줬으니까 빌려준 돈은 대여금. 대여금은 자산. 자산 채권이 발생했네. 자산의 증가네.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네. 이렇게 써주는 게 결합관계 표시. 정석입니다. 비용이나 수익은 없어. 교환거래. 자, 대여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돈 받았어요. 자, 돈 받았어. 그럼 돈 들어오네.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 대여금 받았네. 그럼 대여금이라는 채권은 소멸되는구나. 자산의 감소네.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네. 또 이자도 받았네. 이자 받았다. 그럼 수익 발생 대변. 이런 식으로 자산인지 부채인지 비용인지 수익인지 써주는 거. 벌써 입 아파요, 그죠? 그리고 수익이 발생했는데 딴 놈이랑 같이 있어. 그럼 이건 혼합거래. 이제 마지막 합시다. 그 다음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돈 받았네? 아, 돈 들어온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된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다. 이자 받았네?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했다. 수익 발생은 대변이다. 수익이 발생했는데 지 혼자 있네. 손익거래다. 자, 이게 정석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굳이 지금처럼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런 거 이제 안 써도 되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는 쓰는 게, 그리고 적어도 오늘만큼은 해보는 게 정석. 분명히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분명히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면서 여기서 명령을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런데 우리가 그걸 굳이 말을 안 하고 의식을 안 할 뿐이죠. 이미 감각으로 익혀서 가고자 하면 가는 거죠, 그냥. 근데 나는 몸은 가고 싶은데 여기 다쳐서 안 가면 몸이 안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야 돼. 일단은 해야 돼. 이건 해봐야 되고, 단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숙달돼 있으니까 이제 걸음마 뛰었잖아요. 우리가 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이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4번 현금을 대여했다. 돈 빌려줬으니까 돈 나갔네. 나가면 대변이네. 자, 사선 긋고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나갔으니까 대변, 대변의 현금. 구체적으로 금액 300원. 그리고 돈 나간 이유 반대쪽에다 빌려줬다. 대여금, 단기 대여금. 쉽죠? 그 다음 5번 대여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온다. 들어오면 차변, 차변의 현금. 들어온 이유 반대쪽에 대여금과 이자. 그럼 단기 대여금 200원하고 이자 수익 50 합쳐서 250. 반드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일치해야 된다. 대차 평균의 원리 중요한 거죠. 재밌죠? 이것만 되면 회계 다 한 거예요, 이거. 그 다음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 받았다. 현금 받았으니까 돈이 들어온다. 들어오면 차변, 차변의 현금. 돈 들어온 이유는 이자 받았다. 그럼 이자 수익.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정과목과 금액을 빡빡 써주는 게 바로 분계다. 분계 잘하면 회계 잘하는 거다. 분계 못하면 회계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손으로 하는데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전산상으로 입력을 합니다. 방금 했던 것들 대여금과 차입금 이런 거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진짜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할 때는 100원, 200원, 500원 막 이랬지만 시험 볼 때는 뭐 적어도 10만 단위 또는 100만 단위, 1000만 단위로 바뀔 뿐이지 지금 하는 거 그대로 문제로 나옵니다.
자, 8번 몇 개 안 남았으니까 계속 가볼게요. 자, 이제는 결합근개 표시하는 거 지쳤어. 귀찮아, 그죠? 말로만 하고 분개만 쓸게요. 이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 상품 샀다, 상품이 들어온다, 들어오면 차변, 간단하게 하면 들어오면 차변. 이제 정석은 자산의 증가, 그죠? 외상으로 사왔네, 외상 매입금, 외매입, 외상 매입금. 정석은 부채의 증가. 이거 안 써도 되겠죠, 이제. 그다음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갚았대요. 현금 나갔죠. 나가면 대변. 대변에 현금 500원. 나간 이유, 외상값을 갚았다. 외상 매입금 이거죠. 재밌죠? 쉽잖아요.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그리고 반대쪽에다 그 이유를 써라. 잠깐 여기서 간편법 하나 더. 간편법 중에 하나가 이거죠.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또 하나는 자 보세요. 밑도 끝도 없이 외상 매입금하면 어느 변이냐? 대변이다. 왜? 부채니까. 근데 보다시피 외상가 갚으면 외상가 없어지죠. 없어질 때는 반대쪽에 적었죠. 그러니까 소멸시킬 때, 없애줄 때, 장부에서 제거할 때 또는 차감할 때, 그때는 역분계, 반대쪽에 쓰는 걸 역분계라고 그래요. 반대쪽에 쓰는 걸 역분계. 이것도 이제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지나갔지만 대여금과 차입금도 그랬어요. 대여금과 차입금도 대여금이 원래는 차변인데 없어질 때는 대변으로 갔고요. 차입금 원래는 대변인데 없어질 때는 차변으로 왔어요. 앞에서 이미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10번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 팔았어요. 자, 우리 회계에서는 상품 팔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상품 팔았다 그러면 무조건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발생, 수익입니다. 그리고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자산의 증가. 그래서 수익의 발생, 자산의 증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말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굳이 매번 할 필요는 없다. 외상값을 현금으로 받았다.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들어온다. 들어오면 차변. 그리고 외상 매출금 원래는 차변인데 이제 없애주는 거죠. 외상 채권이 발생했다가 지금은 외상값 받았으니까 채권이 소멸입니다. 그래서 채권 소멸, 역분계라 이런 거. 간단하게 할 때는 돈 들어왔으니까 차변. 반대쪽에 들어온 이유. 됐죠? 쉽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예제 이 1번인가 이거? 이 문제 진짜 누가 만들었나? 정말 과학적으로 잘 만든 거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결합근개 표시하는 것도 배우시고 거래 요소, 거래의 종류,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분석하는 것도 배우시고 그리고 분계까지 다시 한번 정리 쫙 하세요. 그리고 여기 다시 중간중간 나왔던 거래 이중성, 대차평균의 원리 설명을 다시 돌아가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꽤 됐죠. 5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40분 됐어요. 그죠? 3분밖에 안 돼 보여요? 재밌잖아요. 그죠? 이러고. 그래서 분계특강 배운 사람들은 이거 안 배워도 되지만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이 예제를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돼요. 11개가 아니라 110개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완벽히 특히 이 분계만 터득하면 사실 90% 다 된 겁니다. 아셨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고 또 다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어요.